박순자 여사의 아침은 늘 남편 김영철의 사진을 닦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남편이 떠난 지 꼭 석 달째. 거실 한가운데에 걸린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과묵하지만 믿음직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순자는 마른 수건으로 액자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듯 속삭였다. 여보, 오늘 아침은 날이 참 좋네. 당신이 좋아하던 맑은 가을 하늘이야. 민수 아빠, 거기서는 아픈 데 없이 편안한 거지? 나는 괜찮아. 당신이 평생 읽어놓은 이 집에서 당신 그림자라도 밟고 사는 것 같아서 나는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50년이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만나 오직 성실함 하나로 자식들을 키우고 지금의 집을 일구기까지 남편 영철은 순자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버팀목이었다. 흔한 외박 한 번, 허튼 돈 한 번 써본 적 없이 오직 아내와 자식밖에 모르던 남자. 동네에서는 물론 친척들 사이에서도 김영철 서방은 정직과 책임감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런 남편이었기에 순자의 슬픔은 그리움인 동시에 자부심이기도 했다. 어머니, 또 아침 걸으셨어요? 아들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다. 아니다. 먹으려고 차리던 중이었다. 순자는 황급히 눈물을 훔쳤지만 아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자꾸 그러시면 아버지도 편히 못 가세요.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셔야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하늘에서도 어머니 기운 차리시는 것만 바라실 겁니다. 아들의 위로에 순자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알아.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평생 제 몸보다 가족이 먼저였던 사람이지. 그 양반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내 생일은 꼭 챙겼지. 참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었어. 모자는 함께 남편을, 아버지를 추억하며 잠시 상념에 잠겼다. 그때 민수가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서재에 있던 묵은 짐들 오늘 저랑 같이 정리하는 거 어때요? 이제는 저희도 조금씩 아버지를 보내드릴 준비를 해야죠. 순자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언제까지고 붙잡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남편의 서재는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다. 낡은 책상 위에는 쓰다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그가 평생 모은 낡은 법률 서적과 역사책들이 빼곡했다. 모든 것이 남편의 성품을 닮아 검소하고 단정했다. 참, 우리 아버지 물건 하나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으셨는데 이걸 다 어쩐다. 민수가 헌옷을 담을 포대를 들고 중얼거렸다. 순자는 삐걱거리는 낡은 장롱문을 열었다. 안에는 남편이 수십 년간 입었던 낡은 양복 몇 벌과 빛바랜 넥타이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양복 옷깃을 쓸어보다가 장롱 가장 깊숙한 안쪽 양복들 뒤에 가려져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어머, 이건 뭐지? 상자는 손바닥 두 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로 칠이 벗겨진 낡은 모양새였지만 자그마한 노쇠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다. 남편의 물건 중 이렇게까지 비밀스럽게 보관된 것은 처음이었다. 여보, 당신한테 이런 것도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남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듯한 작은 설렘과 호기심이 묻어났다. 민수 역시 아버지한테 이런 게 다 있었네요. 혹시 비상금이라도 숨겨두신 거 아닐까요? 라며 웃었다. 순자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묵직한 무게감과 달리 상자를 가볍게 흔들자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그때의 순자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남긴 마지막 깜짝 선물이 아닐까 소박한 기대를 품고 있을 뿐이었다. 이거 자물쇠가 단단해서 열리지를 않네. 순자는 서랍 속의 낡은 열쇠 꾸러미를 전부 가져와 맞춰보았지만 맞는 열쇠는 하나도 없었다. 남편은 대체 무엇을 이 안에 넣어두고 이렇게 굳게 잠가둔 것일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다. 옆에서 지켜보던 성미 급한 아들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 그냥 제가 공구함 가져와서 부술게요. 아버지 성격에 대단한 게 들어있을 리도 없고. 아이고, 그래도 되냐.
내 아버지 물건인데. 순자는 망설였지만 상자 속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결국 민수는 창고에서 망치와 드라이버를 가져왔다. 어머니 잠시 귀 막고 계세요. 탕탕. 몇 번의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노스의 자물쇠가 힘없이 부서져 나갔다. 끼잉 마이너스 세월의 무게가 실린 경첩이 마찰음을 내며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서는 좀양 냄새와 함께 묵은 종이 냄새가 확 풍겨왔다. 모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다. 가장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고 그 밑으로는 고무줄로 묶인 낡은 통장 여러 개가 보였다. 사진이네. 옛날 사진인가 봐. 순자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세월의 흔적에 가슴이 뭉클했다. 혹시 남편과 자신의 젊은 시절 연애 사진은 아닐까?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뒤집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순자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진 속에는 분명 30대 시절의 젊은 남편 영철이 있었다. 환하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은 순자가 아니었다. 곱상한 얼굴의 낯선 여자와 남편의 양팔에 매달려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어린 사내아이와 여자아이. 배경은 평범한 유원지였지만 네 사람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순자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들 민수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다가와 순자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아 들었다. 사진을 본 민수의 얼굴 역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애들은 또 누구야? 아버지 맞아? 민수는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진 밑에 있던 통장 뭉치를 거칠게 집어들었다. 고무줄을 끊어내고 첫 번째 통장을 펼쳤다. 예금주 최지수.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눈을 의심하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30년도 더 된 과거부터 매달 하루도 거르지 않고 김영철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100만 원, 2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었다. 통장은 한 권이 아니었다. 5권이 넘는 통장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다. 단순 계산으로도 억 단위가 훌쩍 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세상에 순자의 입에서 기어들어가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평생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아내의 쌈짓돈까지 빌려가던 남편이었다. 자식들 학원 하나 더 보내주지 못해 미안해하던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전부 다른 여자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니. 50년의 믿음과 사랑 함께 쌓아 올린 세월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배신이었다. 완벽한 기만이었다. 어머니.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버지 우리를 전부 속인 거야. 평생을 이중생활하면서 우리를 기만한 거라고. 민수의 절규가 서재를 울렸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남편의 두 번째 가족 사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 남편의 환한 미소가 악마의 조소처럼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순자 여사의 집에는 지독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시간을 멈춘 듯 했다. 남편의 영정사진은 순자의 손에 의해 차가운 벽에서 내려와 창고 구석에 처박혔다. 한때는 자부심이었던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능지처참과 같은 고통이었다. 문제의 사진과 통장들은 거실 탁자 위에 저주처럼 놓여 오가는 가족들의 가슴에 매일같이 비수를 꽂았다. 순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낯선 여자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신을 비웃으며 멀어져 갔고 잠에서 깨면 천장 무늬가 온통 그들의 행복한 모습으로 아른거렸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남편의 모든 다정했던 말들, 성실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추악한 위선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매번 출장이 잦았던 것도 그 여자를 만나러 갔던 거였구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을 반만 가져왔던 것도 전부 거짓이었구나. 과거의 모든 기억들은 이제 의심과 배신감이라는 독에 물들어 순자를 안에서부터 좀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여운 여자가 되어버렸다. 아들 민수는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를 보며 복수심을 불태웠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는 지독한 증오와 분노가 채웠다. 어머니, 이렇게 쓰러져 계시면 안 돼요. 그 여자, 최지숙이라는 여자, 제가 반드시 찾아내서 우리 몫을 받아내고야 말 겁니다. 우리 아버지 피 같은 돈을 수십 년간 등쳐먹고 발 뻗고 자게 둘 수는 없어요. 민수는 매일같이 아내와 다투면서도 마치 탐정처럼 최지숙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통장에 찍힌 오래된 지점들을 찾아가 수소문하고 아버지의 옛 동료들에게 넌지시 떠보기도 했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듯 수사는 좀처럼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기름에 불을 붓는 일이 터졌다. 남편의 여동생, 즉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새언니 잘 지내시오? 다름이 아니라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혹시 아주버님 앞으로 빚이라도 있었던 거 아니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아주버님한테 숨겨놓은 여자가 있었다는 둥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설마 아니죠? 신우이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의심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제 친척들 사이에서 김영철은 희대의 남봉꾼, 박순자는 평생 남편 뒷공무니도 모르고 산 불쌍한 여자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수화기를 든 순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치욕감에 몸을 떨었다. 민수가 전화를 거칠게 빼앗아 끊어버렸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겁니다. 민수는 더욱 독하게 마음먹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을 찾아가 통장에 적힌 최지숙이라는 이름과 희미하게 기억나는 아버지의 옛 주소를 토대로 과거 주민기록 열람을 신청했다. 며칠간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연락이 왔다. 동명이인이 수십 명이었지만 아버지의 옛 주소지 근방에 살았던 기록과 나이대를 종합해 본 결과 유력한 한 사람의 현재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소를 찾아낸 것이다. 주소는 서울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한 변두리 동네였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그 여자. 민수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든 채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어머니와 자신이 받은 고통을 몇십 배로 되갚아 봐주고 싶었다. 그는 거실로 나와 넛을 놓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제가 그 여자 사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모든 걸 끝내고 오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결심에 찬 민수의 목소리에 초점 없던 순자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희미한 빛을 띠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도 같이 가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내 50년 세월을 앗아간 그 여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곳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복수심이 뒤엉켜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민수가 알아낸 주소지로 향하는 낡은 택시 안, 순자와 민수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순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십 년 전 젊은 남편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 속 장면만이 흑백 영화처럼 반복해서 상영되고 있었다. 민수는 분노를 사기려는 듯 꽉 쥔 주먹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침내 택시가 멈춰 선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빌라 앞이었다.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시멘트 속살을 드러냈고 창문에는 녹슨 쇠창살이 을씨년스럽게 박혀 있었다. 순자가 남편과 평생을 일궈온 깨끗하고 정돈된 자신들의 집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었다. 대체 이런 곳에서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남편의 돈을 수십 년간 받아 챙긴 여자라면 으리으리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거라 막연히 상상했었다. 눈앞의 초라한 현실은 그녀의 분노에 혼란을 더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제가 먼저 가서 확인하고 민수가 순자를 말렸지만 순자는 이미 택시 문을 열고 내린 후였다. 아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어두운 계단을 올라 두 사람은 302호라고 적힌 낡은 철문 앞에 섰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주먹으로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쿵, 쿵, 쿵. 조용한 복도에 폭력적인 소음이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누구세요? 하는 가늘고 경계심 가득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마침내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겨우 열리고 문틈으로 한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곱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깊게 펜주름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한 얼굴. 바로 최지숙이었다. 최지숙은 문 밖에 두 사람을 보고는 순간 숨을 헙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체념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 표정을 본 민수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당신이 최지숙이냐? 으르렁거리는 민수의 목소리에 최지숙은 파랗게 질린 채 고개만 겨우 끄덕였다. 그 순간 민수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내가 감히 우리 어머니 앞에 얼굴을 들어? 이 파렴치한 여자야. 우리 아버지를 수십 년간 등쳐먹고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내가 사람이야. 민수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둘러보며 고함을 질렀다. 집안은 바깥에서 본 것보다 더욱 비좁고 낡았다. 이 집도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산 거냐?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우리 어머니 눈물로 산 거 아니냐고. 하지만 최지숙은 아무런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은 순자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평생을 침묵 속에서 고통받은 것은 자신인데 가해자인 저 여자가 왜 우는 것인가. 순자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최지숙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평생 누구에게도 내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울지 마. 내까짓게 흘릴 눈물은 없어. 그 눈물은 내 것이야. 내 50년 세월을 훔쳐간 내가 감히 어디서 눈물을 보여. 내 남편과 행복했니? 내가 평생을 바친 남자를 데리고 행복했냐고 물었다. 순자의 절규에 최지숙은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소란의 옆집 아랫집에서 문을 열고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니 이 새벽부터 웬 소란이야. 수군거리는 이웃들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로 향했다. 완벽한 치욕이었다. 그러나 민수와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것과 같았다. 폭풍 같은 대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원수를 만났건만 순자와 민수의 마음속에는 후련함 대신 기이한 공허함과 더욱 깊어진 분노만이 남았다. 민수는 운전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욕설을 내뱉었다. 뻔뻔한 여자 같으니라고. 끝까지 변명 한마디 없이 울기만 하면 다인 줄 알아?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누가 모를 줄 알고. 민수에게 최지숙의 눈물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저열하고 기만적인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며 그 여자는 그 어떤 비난을 받아도 싸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순자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물론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다. 그러나 직접 마주한 최지숙의 모습은 그녀가 상상했던 요염하고 탐욕스러운 상간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삶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의 마음을 어지럽힌 것은 그 여자의 눈빛이었다. 공포와 슬픔 속에서도 무언가 다른 감정, 마치 깊은 죄책감과 연민 같은 것이 뒤섞여 있는 듯한 복잡한 눈빛이었다. 아니야, 내가 헛것을 본 거야. 저런 여우 같은 여자에게 동정심을 느낄 리가 없어. 순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대학 동기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나다. 다름이 아니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다. 증거는 차고 넘쳐. 수십 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이랑 사진도 있어. 그는 어머니가 듣는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적으로 최지숙을 파멸시킬 계획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뱉어내게 만들 거야.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며 아끼신 돈, 그 여자가 호의호식하는데 쓴 돈 전부 다. 법의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법정 싸움. 그 단어는 순자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남편의 추악한 비밀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터였다. 그것은 죽은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동시에 평생을 현모양처로 살아온 자신의 얼굴에도 진흙을 바르는 짓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기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 대신 노골적인 흥분과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새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글쎄, 언니네 아들 민수가 어떤 여자 집에 쳐들어가서 집안을 다 뒤집었고 난리가 났다면서요. 동네방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주버님 살아생전에 조용하다 했더니 뒤로는 아주 대단한 일을 벌이셨나 봐. 어머, 새언니는 정말 까맣게 모르셨던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신우이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순자의 심장에 박혔다. 이제 그녀는 동정의 대상이자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다. 순자는 대답할 기력도 없어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다. 분노의 눈이 먼 아들과 자신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정체 모를 의구심이었다. 정말 남편이 자신이 50년을 함께 산 그 남자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은 마음과 눈앞의 증거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순자는 끝없는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아들 민수는 변호사와 매일같이 통화하며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의 방에서는 증거자료, 사실관계 확인서, 계좌 압류 같은 살벌한 법률 용어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민수에게 복수는 정의 구현이었고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점점 더 공격적이고 단호해졌다. 그러나 순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마치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그 여자에게 전부 쏟아붓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멍하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문제의 가족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제는 지문이 닳도록 만져 너덜너덜해진 사진이었다. 그동안은 남편과 최지숙의 얼굴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팔에 매달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아이의 얼굴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참 해맑게도 웃는구나. 순자는 씁쓸하게 생각하며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여자아이는 최지숙을 닮았지만 사내아이는 어딘가 낯이 익었다. 물론 남편을 닮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무언가 다른 느낌이었다. 짙은 눈썹과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순자는 기억의 창고를 필사적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번개처럼 한 얼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장롱을 열고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쌓여 누렇게 변색된 앨범이었다.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기던 순자의 손이 어느 페이지에선가 멈췄다. 40여 년 전 남편과 함께 시동생의 결혼식에 가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갓 20살을 넘긴 앳된 얼굴의 시동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자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앨범 속 젊은 시동생의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겹쳐 보였다. 특히 그 짙은 눈썹과 인매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동생. 남편의 유일한 형제였지만 젊은 나이에 사업 실패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비운의 동생. 그에게는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이 있었다. 시동생이 죽고 난 후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순자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남편이 장례를 치른 후 이제는 우리 살 길만 생각하자. 그쪽은 내가 알아서 정리했으니 두 번 다시 언급하지 말하며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순자는 그것이 남은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으려는 남편의 배려라고만 생각했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남편이 바람을 피운 배신자라는 사실을 믿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야. 순자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만약에 말이다. 사진 속 여자가 최지숙이 맞고 그 아이들이 시동생의 아이들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수십 년간 남편이 보낸 돈은 대체. 그때 거실에서 민수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변호사님.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그 여자 인생을 뿌리째 뽑아버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결심했다. 이대로 아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둘 수는 없었다. 만에 하나 자신의 끔찍한 상상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었다. 법정에 세워 진실을 가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다. 오해든 진실이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최지숙이었다. 순자는 아들 몰래 조용히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다. 이번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진실 앞에 선 한 인간의 처절한 심정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폭풍의 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아들 민수의 눈을 피해 집을 나선 순자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복수심으로 들끓었던 첫 방문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것은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르는 끔찍한 가설을 확인해야 하는 자해의 두려움이었다. 다시 마주한 최지숙의 낡은 빌라. 순자는 지난번처럼 문을 두드리는 대신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어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문이 아주 조금 쇠사슬이 걸린 채로 열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최지숙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는 순자를 확인하고는 경기를 일으킬 듯 놀라며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 나 좀 봅시다. 순자는 다급하게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해치지 않아. 소리도 지르지 않을 테니 잠깐이면 돼. 제발. 순자의 목소리에는 지난번의 날카로운 분노 대신 처절한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최지숙은 잠시 망설이다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어주었다. 집 안은 여전히 어둡고 스산했다. 순자는 아들 민수가 깽판을 쳤던 흔적들이 대강 치워진 거실을 둘러보았다. 최지숙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순자에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다. 순자는 찻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두 여자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순자였다. 그녀는 품에서 가져온 낡은 앨범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최지숙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다. 시동생의 결혼사진이 있는 페이지였다. 갓 20을 넘긴 앳되고 패기 넘치던 시동생과 그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최지숙. 그리고 그들 옆에 서 있는 자신과 남편 김영철의 모습. 순자는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내 앨범 옆에 나란히 놓았다. 남편의 유품함에서 나온 문제의 그 가족 사진이었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이자 기이한 연결고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순자는 더 이상 최지숙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사진 속 시동생을 꼭 닮은 사내 아이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어볼 게 있어서 왔소. 딱 한 가지만 대답해 주면 그걸로 좋게.
순자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온몸의 세포가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이 사진 속 아이들 내 시동생 김영호 씨 아이들 맞소?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최지숙의 무표정하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처절한 통곡이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고통의 무게가 실린 그 오열이 순자가 듣고 싶어 했던 그리고 동시에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대답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아, 순자의 입에서도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세상마저 발밑으로 꺼져 내리는 듯했다. 최지숙 아니 손아래 동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짊어져야 했던 비밀의 무게와 억울함,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한 남자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킨 피보다 진한 눈물이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망연자실 바라보았다. 분노도 배신감도 아니었다. 거대한 운명 앞에 선 인간의 무력감, 바로 그것이었다. 한참을 울던 최지숙 아니 동서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마치 본물이 터진 댐처럼 지난 40년의 세월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자가 어렴풋이 기억하던 시동생의 장례식 날에서 시작되었다. 사업 실패와 빚더미에 내몰린 시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은 어린 두 아이를 둔 젊은 과부에게 너무도 가혹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렸고 당장 아이들 먹일 분유 값조차 없는 막막한 현실이었다. 친정은 등을 돌렸고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넛을 놓고 있던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아주버님 김영철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따뜻한 우유 한 팩을 쥐어주고는 갓난아들인 조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동생의 영정 앞에서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영호야, 이놈아, 내가 저지른 짓은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처자식은 내가 거두마. 형인 내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가라. 그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남편은 자신의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하여 시동생의 급한 빚 일부를 막아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서를 따로 불러내 통장 하나를 건넸다. 동서, 이건 내 동생이 남긴 죗값이자 내가 갚아야 할 빚이요. 매달 이 통장으로 아이들 클 때까지 생활비를 보탤 테니 부디 아이들 굶기지 말고 꿋꿋하게 키워주시오. 동서가 괜찮다며 형님네도 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러시냐며 손사래를 치자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사실은 우리 집사람 형수님은 절대 아시면 안 돼요. 놀라서 이유를 묻는 동서에게 남편은 이렇게 설명했다. 형수님은 아무것도 몰라야 하오. 이건 오롯이 우리 형제의 빚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요. 안 그래도 고생만 한 사람인데 형수님께 이 무거운 짐까지 지게 할 수는 없소. 그러니 동서는 나를 평생 모르는 사람처럼 남처럼 대해 주시오. 그것이 형수님을 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최지숙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붙여온 돈은 유흥비나 사치품을 사는데 쓰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동생의 사채 빚을 갚고 두 조카의 학비를 대고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비를 치르는 데 쓰인 피 같은 돈이었다. 남편은 자신의 가족에게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 보너스가 깎였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동생 가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동서 역시 식당 허드렛 일부터 공장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두 사람은 오직 아이들을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에게 가장 무거운 비밀을 공유한 채 아슬아슬한 동지처럼 40년의 세월을 버텨왔던 것이다. 문제의 그 가족 사진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다. 그것은 조카들이 초등학생이던 해 시동생의 기일에 찍은 사진이었다. 매년 기일이면 남편은 조카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묻힌 산소를 찾았다. 그날따라 아이들이 풀이 죽어있자 오늘 하루만큼은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을 수 있게 해주자며 인근 유원지로 데려가 찍은 평생에 단 한 장뿐인 사진이었다. 그것은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로하려 했던 한 큰아버지의 서툰 사랑의 증표였던 것이다.
동서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아주버님은 평생 형님을 하늘처럼 생각하셨어요. 단 한순간도 형님을 배신한 적 없으세요. 오히려 형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무거운 짐을 끝까지 혼자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저 때문에, 저희 때문에 아주버님이 평생을 오해받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동서의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배신감과 분노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거대한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왜 남편이 늘 돈에 쪼들렸는지, 왜 명절이면 유독 술을 마시고 동생의 이름을 불렀는지, 왜 낡은 양복 한 벌로 수십 년을 버텼는지. 남편의 모든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이제는 눈물겨운 희생의 증거가 되어 순자의 심장을 후벼 팠다.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돈이 없다고 타박하고 출장이 잦다고 의심했다. 심지어 죽은 남편을 더러운 남봉꾼으로 매도하며 그의 영정사진을 창고에 처박기까지 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내 남편을. 순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앨범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동서의 주름진 손을 와락 붙잡았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증오스러웠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버텨온 동지의 손으로 느껴졌다. 동서, 왜 이제야 말했어?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혼자 다 견뎠소? 형님께 죄인이니까요. 저희만 아니었으면 아주버님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두 여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남편을, 아주버님을, 그리고 두 형제를 떠나보낸 두 여자의 통곡이었고 서로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는 용서의 눈물이었다. 수십 년의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애틋함이 싹트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 순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다. 현실로 돌아온 순자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다. 아들 민수였다. 그의 목소리는 복수심과 흥분으로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어머니, 어디세요?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어요. 드디어 오늘 법원에 소장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그 여자 최지숙한테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와 동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아들은 지금 자신의 작은 어머니를 상대로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약속을 깨부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해버렸다. 민수야, 안 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순자는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민수는 어머니가 충격으로 넛이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막무가내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기고 순자는 허망하게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이제 그녀는 분노의 눈이 먼 아들을 막고 남편의 명예와 동서의 삶을 지켜내야만 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어머니, 어디세요? 드디어 오늘 법원에 소장 접수했다고 합니다. 아들 민수의 흥분에 찬 목소리는 순자의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법의 심판이라는 이름 아래 아들은 자신의 작은 어머니와 사촌들을 파멸해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방아쇠를 당겨버렸다. 민수야, 안 돼. 그게 아니야. 제발. 순자의 애원은 전화기 너머의 아들에게 닿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기를 붙잡고 순자는 망연자실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아주버님이 평생을 지켜온 비밀이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더 일찍 아니야. 동서 탓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탓이야. 순자는 동서의 손을 잡으며 가까스로 정신을 다잡았다.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폭주하는 아들을 막아야만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끔찍한 비극을 멈춰야 했다. 순자는 동서에게 여기 잠시만 있어요.
내가 가서 민수 녀석 맞고겠소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뛰쳐나왔다. 택시를 잡는 시간조차 아까워 대로변까지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순자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할까? 40년간의 비밀, 아버지의 위대한 희생, 그리고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어떻게 감당하게 해야 할까? 아들이 받을 충격과 죄책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망설일 수 없었다.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아들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서는 아내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민수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소송이 시작된 것을 자축하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해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여자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변호사 말이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긴대요. 순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자 억장이 무너졌다. 그녀는 다가가 샴페인 병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만해라. 이 미친 녀석아. 순자의 싸늘한 목소리에 민수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 여자 만나고 오시더니 이상해지셨네요. 무슨 소리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그 여자가 또 무슨 거짓말로 어머니를 홀린 겁니까?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가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그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과 자신이 가져온 낡은 앨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시동생의 결혼 사진이 펼쳐진 페이지와 문제의 사진을 민수의 눈앞에 나란히 들이밀었다. 눈 똑바로 뜨고 봐. 이 사진 속 아이가 이 아이가 누구처럼 보이는지 똑바로 보라고. 민수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마지못해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의 얼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닮았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다. 사진 속 사내 아이와 앨범 속에서 앳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작은아버지. 이게 어떻게. 민수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자 순자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민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기세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절규했다. 내가 오늘 법정에 세운 그 여자 내가 파렴치한 상간녀라고 욕하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작은 어머니란 말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홀린 잡것들이라고 불렀던 그 아이들이 내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낸 내 사촌들이라고.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녀석아. 순자의 외침은 천둥소리처럼 집안을 울렸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어머니의 목소리만이 뇌리에 메아리쳤다. 작은 어머니 사촌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소파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서 힘없이 빠져나온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마치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순자는 아들의 곁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40년간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작은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담보 잡았던 아버지의 위대한 약속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민수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극심한 고통과 혼란,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위대한 성인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가족들을 제 손으로 파멸시키려 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아들이 되어버렸다. 아, 아버지. 민수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자책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던 스스로가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민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창구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다시 꺼내와 거실 한가운데에 정성껏 걸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과묵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위선이 아닌 모든 것을 감내한 자의 깊고 슬픈 미소로 보였다. 민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셨습니까?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그의 등 뒤에서 순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진실의 무게는 이토록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겪어내야만 비로소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밤새 퀭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접니다. 어제 접수한 소송 당장 취하해 주십시오. 모든 걸 없던 일로 해주세요. 네, 제발 부탁입니다. 최대한 빨리요.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그의 변심에 당황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 순자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작은 어머니 댁에 가봐야겠습니다. 제 손으로 저지른 잘못이니 제 손으로 용서를 빌어야지요.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비록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라도 진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 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순자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두 모자는 함께 집을 나섰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걷는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길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구하러 가는 참회의 길이었다. 순자와 민수가 다시 최지숙의 집 앞에 섰을 때 민수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며칠 전 자신이 이 문을 주먹으로 치며 온갖 폭언을 퍼부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용기를 얻은 민수는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고 나온 동서는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히 안으로 들였다. 집 안에는 동서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었다. 바로 사진 속의 그 아이들, 이제는 훌쩍 자라 40대 후반이 된 민수의 사촌들이었다. 어머니에게 연락을 받고 놀라서 달려온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만남의 거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민수였다. 그는 작은 어머니와 두 사촌 앞에 다가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작은 어머니, 그리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저지른 무례와 폭언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민수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어깨가 죄책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고 동서는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만 훔쳤다. 그녀는 다가가 민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게, 자네 탓이 아닐세. 모든 걸 숨긴 우리 어른들 탓이지.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걸세. 그 말에 민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낯설었지만 피는 속일 수 없는지 어딘가 모르게 서로 닮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둘러앉아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없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의 이름 모를 도움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었는지. 민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지켜낸 삶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순자의 집에서는 아주 특별한 제사가 열렸다. 남편 김영철과 시동생 김영호 두 형제의 제사상이 처음으로 나란히 차려졌다. 이전까지 텅 비어 있던 순자의 집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들로 북적였다. 순자와 동서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민수와 사촌 형제가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다. 어색함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순자는 두 아들처럼 나란히 서 있는 민수와 조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남편의 영정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어? 당신이 평생을 지키려 했던 약속 이제야 내가 알았구려. 당신은 참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었어.
이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는 편히 쉬어요. 당신이 지켜낸 이 두 가족,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테니 순자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아내의 감사와 존경,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